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정책, 그리고 1860년대의 서양 세력의 침입에서 주요 사건들, 70년대 문호개방의 배경,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 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 또 1880년대 미국과의 수교 배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먼저 안동 김씨를 포함한 그런 세도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위 안동 김씨 세력 중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습니다. 비변사는 잘 아시다시피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어정부를 대신하여 임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성격되다가 세도정치기간에는 어정부를 거의 완벽히 대체하면서 아주 큰 기구로 성장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시 어정부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군부를 부활하였는데, 이 상군부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국방부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에 이제 상군부를 부활한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대전회통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대전회통은 법전인데 밑에 참고로 이래 적어놨는데 조선의 법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차례대로 이렇게 기억해 두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복궁을 중건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는데 그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왕실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그래서 경복궁 대신에 뭐 창덕궁에서 이제 왕이 생활하거나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이 경복궁을 왕실의 위험을 되살리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은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돈이 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소 무리를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였던 것입니다. 원납전은 발행이 아닙니다. 원납전이라는 것은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다. 이런 일종의 기부금인 것이죠. 양반들한테 원해서 납부하는 그런 기부금이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징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백전은 일당백이다. 이래가지고 일종의 고액 화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고액 화폐를 함부로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겠죠. 자, 또한 이 경복궁을 짓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많은 백성들을 이래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이 양반들의 묘지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런 숲에서 나무를 벌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양반들의 그런 반발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 당백전 발행의 결과 물가는 폭등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죠. 또 백성들 농사짓기 바쁜데 이런 또 이 경복궁 중건한다고 그 강제로 끌어다 노동을 시키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반과 백성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1번, 2번, 3번을 보면 아주 정치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세도정치가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년간이 세도정치 기간인데 이때 나라를 완전 말아먹었었죠. 그거를 흥선대원군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라를 되살리고 있는데, 다만 이 경복궁 중건 이게 왕실의 위험을 되살린다 하면서 이렇게 좀 무리한 것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민생안정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자, 먼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였습니다. 이 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정, 군정, 황곡입니다. 이 토지세를 거두는 이 전정에 있어서는 당시 양전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국에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숨어 있는 그런 땅을 일일이 조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군정은 군역에 관련된 군대를 안 가는 사람한테 군포를 거두는 요런 것을 군정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군포는 양반들은 내지 않았었죠. 일반 백성들, 상민들이 군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상민의 숫자는 크게 줄어드는데, 이 상민들에게만 군포를 징수하니까 상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럼 양반들의 불만은 많아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 재정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 호포제를 실시하였다는 것도 일종의 아주 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였습니다. 황곡이라는 것은 춘궁기에 봄에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이미 쌀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나라에서 그 쌀이 떨어진 백성한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10%의 이자를 받아서 쌀을 다시 거두는 게 황곡입니다. 그런데 이 황곡이 세도정치 기간 동안 탐관오리에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 전정, 군정, 황곡 중에서 가장 고통에 빠뜨린 것이 황곡이었습니다. 모래를 썩거나 뭐 그런 거 잘 알죠. 자,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때 이 말 많은 이 황곡을 없애버린 것이죠. 없애고 지방에서 고을 단위로 고을에서 명망이 있는 그런 양반 지주 한 사람을 선정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창이라는 것은 개인 창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주도하는 창고가 아니고 일반 백성 양반 개인 창고에서 쌀을 고을의 양반이 그 고을에 있는 백성들한테 쌀을 빌려주고 또 수확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아서 쌀을 거두는 것이 바로 사창제입니다. 나라에서 손을 뗀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서원을 철폐하게 됩니다. 서원은 중요한 서원 47개를 제외하고 모든 서원을 없애버립니다. 이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가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서원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죠. 그럼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에는 또 나라에서 땅과 노비와 서적 이런 걸 주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세금이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노비들도 서원에 딸린 노비들도 다 이제 국가 소유가 되고 그동안 그 땅에 그 서원이 딸린 속한 땅에서 세금 안 내던 것을 또 서원을 없애면서 세금을 거두니까 국가 재정도 확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원을 근거지로 하던 그런 양반 유생들이 농민들을 지배하였는데 그 지배로부터 농민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또 농민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인 양료부터 신미 양료까지 우리 흐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 초기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물론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당시 서양 세력이 조선에
침략을 해오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 또 조선의 불행이었죠. 자, 먼저 병인박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이 당시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천주교를 많이 포교하고 있었는데, 당시 아주 많은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금지하였는데 그 천주교 신자 8,000명이나 무려 8,000명이나 잡아서 처형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인 선교사 12명 중에서 무려 9명이나 처형을 했습니다. 3명은 다행히 체포를 피해서 청나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 달아난 그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당시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그런 장군한테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하고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했다. 그 병인박해에 관해서 일러 바친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똑같은 186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막 섞어 놓으면 여러분 이거 잘 틀리기 쉽습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도 1866년입니다. 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미국의 상선입니다. 상선. 무역하는 배인데 이 배가 들어와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무역을 하자 요구하니까 관청에서 기다려봐라, 더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봐라 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평양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강이 갑자기 물이 빠지는 지역이었는데 잘 모르니까 얘네들이 그만 모래톱에 배가 멈춰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멈춰서기 전에도 얘네 통상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얘네들이 또 대포를 쐈던 것입니다. 대포와 총을 쏘고 막 이래 하면서 조선인 7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제너럴 셔머노가 운이 나쁘게도 그런 바닷물이 빠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조선인들이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불을 태워버리니까 얘네들이 뭐 불타 죽거나 아니면 불타는 배에서 탈출해서 해안가로 기어 나오게 되는데, 기어 나온 사람들도 모두 당시 화난 조선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인 23명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저는 다 불타 죽거나 맞아 죽거나 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866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인데 왜 5년 후에 이래 쳐들어왔을까요? 프랑스는 바로 이래 보복을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당시 링컨 대통령이 총탄에 쓰러져 사망한 것이 1865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1871년에 이제 드디어 보복을 한 게 신미양요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는 또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거는 조선인들에게는 아주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죠.
서양인들은 모두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에 대해서